이번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들이 공통된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에서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런데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벌이고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의 쏠림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로 이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한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도 쏠리고 있고요. 일자리도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쫓아서 청년 인구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던 지방의 거점 대학들도 정말 학생 모집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요. 정도가 약간 약했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가? 이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산업구조 변화가 있어요. 산업구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산업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단어는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기업의 속성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요. 최근에 혁신, 그 다음에 IT 기업, 첨단 기업들이 대도시 지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교통 결절점 주변으로 같이 집적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게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면요. 아까 제가 산업구조 변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전통적 제조업은요. 전통적 제조업은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첫 단계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율, 투입 비율을 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생산품이 생산이 되고 이거를 시장에다 파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럼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도 양이 늘어나고 또 뭐 이런 결합 비율에 따라서 질적인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투입하면 할수록 여기도 이제 커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의 한 고리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산업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옛날 전통적 제조업은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내는 구조를 가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10년, 20년 먹거리가 좌우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혁신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밸류 체인이 완전히 이제 이게 통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혁신적인 인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뭔가를 개발해냈을 때 그게 가지고 오는 부가가치가 거의 리밋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혁신 기업들은 이런 혁신 인재들을 유치하는 곳, 유치할 수 있는 곳,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 젊은 인재들이 밀집된 공간, 양질의 대학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전과 달라진 현상입니다. 예전에는요, 산업단지 개발을 도시 외곽에다 하면 그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환경이 형성이 됐었어요. 여기 행정서비스, 상업서비스, 문화서비스들이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는 배후 주거지 계획도 같이 했습니다. 주변에다가. 이게 스케일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는 일자리가 먼저 가면은 사람이 따라간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문헌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job이 먼저 움직이고요. people이 따라가는 양상으로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패턴이었다면 최근의 혁신 기업들의 패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히 혁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밀도가 높은 곳으로 자꾸 달라붙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job이 people을 따라가는 양상, 이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 뭐 구미랑 그 용인이랑 유치전이 굉장히 그 반도체 기업 그 유치전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SK 하이닉스가 했던 얘기가 구미로 내려가는 것도 고려를 했지만 가장 힘든 거는 인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상당수가 석박사 인력이고 석박사 인력 중에서도 또 이제 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인력들인데 지역에 가면 그런 인재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이번에 지주회사, 사실 지주회사 만들어서 또 서울에 또 오려고 하는 거. 이번에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그것도 또 좌절이 됐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그 기업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게 인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적된 공간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도권이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대도시권, 그 다음에 대도시권 중에서도 뭐 경제적 중심지 아니면 수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헤쳐 모여 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이 공간 쏠림 현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재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에 쏠림 현상, 이게 산업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요. 이런 현상이 많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책이 지방의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메가시티 그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온 그 개념이죠. 이게 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이 주요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요. 그 한국의 집값은 올라가는 거는 그건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공급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는 순간 그 지역은 새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요. 점점 새 지역이 되고 더 매력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GTX 계획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G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교통수단이에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집값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렇죠. 이게 공간을 자꾸 압축하면서 점점 도심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외곽에 있어도 그 외곽에 어떤 그런 굉장히 이렇게 쾌적함을 누리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점점 좋은 어떤 그런 데로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보시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이면서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 메가시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은요. 경쟁 상대,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은 경쟁 상대가 수도권이 아니에요. 옆 지자체예요. 옆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치인들의 표가 갈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뭉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렇게 슈퍼메가 리전으로 아주 블록 단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완전히 따로 국밥인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또 서로 옆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이제 그런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이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큰 공감.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다. 그럼 비수도권이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도시권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개념이 이제 대도시권 정책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대도시권을 이루고요. 그 대도시권 내에 여러 거점들이 존재하고 거점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힘을 가지는 구조.
그렇게 협력을 해야 여태까지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때 아주 분절적이고 조그맣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기초지자체가 226개입니다. 세종이랑 이제 제주에 뭐 서귀포 제주시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228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228개의 여러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조그맣게 지원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비수도권이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이제는 비수도권도 일부 지역이 굉장히 강하게 뭉쳐서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아주 큰 스케일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서로 그런 인프라들도 어디에 배치할지 상의를 해가지고 집적의 경제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나가야 기업도 오고 거기에서 청년도 떠나지 않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의 공간적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균형 발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백인 백답이에요. 다 달라요. 균형 발전을 그리는 모습 자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초지자체가 다 잘 사는 어떤 그런 것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뭐 어려워지는 거 방치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비수도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블록 단위로 대도시권을 구축을 하되 우리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ecentralized concentration. 그러니까 분산화된 집중이죠. 어떤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이 되되 이게 분산화돼서 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로 균형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이거에 맞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게 우리 균형 발전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재정분권 말씀하셨을 때 재정분권도 사실 저는 2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광역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재정분권이 기초에도 내려가고 광역에도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광역에 더 힘이 더 가야 된다라고 믿고요. 광역 내에서 기초를 좀 그 자체적으로 뭐 통합을 하든 그 다음에 분리를 하든 그렇죠? 그런 정책을 그 지역 정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제가 들은 많은 부분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강력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광역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계획에서 광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단어는 2개 이상의 도시가 뭐 연계된 어떤 그런 형태의 광역, 넓은 영역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초광역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하는 어떤 그런 공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과 광역의 어떤 그런 연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 초광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광역권 하면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연계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는 그렇습니다. 메가시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메가시티가 대선의 아젠다로 제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뭐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뭐 호남권을 하나로 묶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야기됐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조금 공허한 느낌도 들어요. 그게 그 이후에 추진 사항도 별로 들은 바도 없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균형발전 TF팀을 꾸린다고 들었거든요. 이게서 그럼 메가스터디를 추진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김정준 교수님은 지금 이제 자치분권 쪽의 전문가시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그런 거랑 좀 자치분권 쪽에서 그 전문가 분들이 보는 거랑 좀 이렇게 합쳐져 결합돼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메가시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제가 박형정 부산시장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EU처럼 공동 이 의회 구조라든지
집행구조도 갖는 차원까지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초광역이다라 그러면은 광역지자체를 뛰어넘어서 광역과 광역이 연계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이제 이걸 같이 보는 구조죠.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다 광역지자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이제 초광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초광역권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초광역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토를 딱 놓고 이제 이게 국토다라 그러면은 이게 국토다, 우리나라 국토다라 그러면 국토 계획이 있어요. 국토 종합 계획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국토 종합 계획 있죠, 도종합 계획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국토 바로 밑에 이제 도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지역 계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뛰어넘는 큰 지역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공간 체계가 일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부울경도 광역으로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교통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말로 그 반나절 생활권으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이거는 하려면은 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할지, 그 다음에 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도로를 개설할지 아니면 철도망을 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태까지 공간계획으로서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이게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다 형성이 됐어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근데 비수도권은 이건 인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계획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 메가시티는 이것도 용어가 되게 많아요. 뭐 메가시티라고 불리기도 하고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세계 도시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용어에 어쨌든 간에 초광역단 이게 벌즈 아이 뷰 아주 굉장히 큰 광역 단위의 공간 계획을 할 수 있어야 그 내에서 에너지를 응집시킬 에너지가 폭발할 이런 대도시권의 위치, 그 다음에 대도시권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권 내에 대도시권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중소규모의 도시권, 그 다음에 뭐 중도시권, 그 다음에 대도시권, 이런 도시권들이 그 광역권 내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기능적 연계를 어떤 잘 갖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게 있어야 대학도 공동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유치 전략도 함께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마케팅 같은 거, 지역 브랜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토대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지역 정책은 중앙 주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중앙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지역에 이거 어떠냐,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중앙에서 yes, no를 대답해주는 형태로 됐는데, 이번에 메가시티, 이름이 어쨌든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사업 논의는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중앙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으로부터 왜 올라왔냐?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의 위세가 너무 강해져서 지역은 정말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의식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좀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이런 메가시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요, 아까 이제 공허하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방식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특별자치단체가 그 광역권의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요,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걸 갖다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닌 거고 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책에서는 지방 분권이 실상을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균형 발전이 먼저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많은 단체장들도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같이 가는 걸로 다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방 분권을 해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이 주제는요, 학계에서도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주제예요. 그 연구가 많이 나왔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영어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자체가 실제 균형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여다보다가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시스템을 보니까 이렇게 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역량이 되는 데에 자기 권한이 더 많아지면은 정말 괜찮은 행정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초지자체인데 어떤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100만이 넘고요. 어떤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3만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같은 링위에 올라가 놓고 두 지자체가 경쟁을 하면은 결과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방세를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더 스스로 걷는 세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부자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 자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보정하는 그 장치 자체도 좀 미약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깨야 될 것 같아요. 수직적 분권이 이런 분권이요. 그러니까 이 지방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이 지방. 그래갖고 분권을 하게 되면 수평적인 지방의 개념, 그러니까 비수도권 개념.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공간적 단위를 균형 발전의 공간적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균형 발전에 일단 균형을 맞춘 공간 단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공간 단위에 맞는 재정 분권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